이 책은 되게 쉽게 읽히고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18가지 회복 탄력성 훈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8가지 실천 과제를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라는 건 어떤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3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싸우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이 일로부터 회피하는 것, 도망치는 반응이고, 세 번째는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이 3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목숨의 위협을 주는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경계에서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은 이게 적은 스트레스다,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똑같은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내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 똑같은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는가 보다 하는 이런 똑같은 공포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뇌는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촉발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는 저를 많이 비난했냐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살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 이 책의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사소한 문제,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아니다, 가짜 위협이다. 이런 거를 내 뇌는 잘 구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다면 괜찮다, 당연하다, 원래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키움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한번 회복 탄력성을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입니다. 저도 사실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고 있고, 또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기준으로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마다 속았다고 생각한다. 그쵸? 허상을 기준으로 라는 말은 내가 뜻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뜻대로 풀려야 한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좋게 생각해줘야 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삶이 뜻대로 풀리는 허상의 방향이죠. 하지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생은 누구나 힘겹고 굴곡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억울함이나 회의감보다는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모든 대학교에는 심리상담 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이 잘 몰라서 이 센터를 이용을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꿀이거든요. 무료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학생들의 어떤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이 센터를 저는 되게 잘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 센터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제 그 센터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고요. 또 이제 심리 프로그램도 집단으로 같이 하고, 또 방학 때 1박 2일로 이제 연수 같은 걸 갔어요.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이 이제 1박 2일로 상담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담 프로그램을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진짜 가족 문제 없는 친구들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친구들이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속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생기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더 최악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에 알량한 이런 얄팍한 어떤 위안을 얻는다 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야 하고 남들은 인생이 뜻대로 다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특히나 지금처럼 SNS가 많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남들은 연봉도 높고 나보다 더 잘났고, 왜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남들은 뭐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다 다니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생성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인간관계가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 이유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누들님께서 나와 비슷한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끝내야 된다 라고들 하지만, 그건 물론 나에게 좀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일 밖에서까지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또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겪을 수 있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의사 친구들,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섬김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을 챙길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우란 말이냐, 누구를 섬기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에 관한 생각에 골몰하면 불행이 깊어진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의 불행, 나의 행복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에 계속해서 몰두하다 보면 그 불행이 계속해서 커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지켜볼 수 없고, 남을 돕는 것을, 내 몸을 챙기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우선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을 더 섬기고 더 챙기고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보다 더 챙기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건가?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생각하고 당신들을 배려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투신하고 있으니까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겉으로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고 남을 돕는 거지, 결국은 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을 돕는 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나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을 생각한다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나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행이 깊어졌던 거죠. 참 어려운데, 참 어려운 일인데 순수하게 남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상을 흐리게 하고 섬기고 나를 더 낮추고 이런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인디언 필름님께서 나 덕분에 힘난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상으로 행복한 걸 잘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 덕분에 라는 말, 너 덕분에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누들님께서 완전 공감 가요. 배려라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받고 싶은 걸 해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배려라고 생각하고 해줬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겉으로는 배려지만 포커스는 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작위 선행입니다. 무작위 선행의 대표적인 예를 이 사람은 되게 재밌게 설명했는데 우리 왜 옛날에 혹시 여기 공중전화 세대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중전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공중전화 끊지 않고 이렇게 올려두고 가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해 못 하시나요? 그러니까 공중전화에서 어떤 액수 이하로 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 잔돈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기를 이렇게 끊지 않고 기계 위에다 그냥 얹어두면 그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다음에 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이 잔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래서 이런 것을 무작위 선행이라고 해요. 맞아요. 100원 넣고 통화하면 50원이 반환이 안 됐어요. 맞아요. 작은 액수가 반환이 안 돼서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무작위 선행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받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옛날엔 또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 짐이 무거우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문화가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작위 선행이라고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비명상이라는 걸 좀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비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빌어주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얼굴, 웃는 얼굴을 떠올리는 그런 명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지하철 그림을 띄워뒀잖아요.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나처럼 출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일 거고 저랑 전혀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지하철 안에 있는 나와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기쁜 일만 생기기를 오늘 하루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 시절 길 가다 50원 남은 거 보고 전화해본다는 썸남 썸녀 많았죠. 그 전화하는 빌미를 이렇게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공중전화에 50원 남았길래 전화해봤어 이런 거예요. 낭만 있다. 썸남 없는데 덕분에 한번 설레봤습니다. 쉽게 설레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유연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내 마음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들이 있을 거죠. 이걸 1차 화살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마주했다. 이거는 1차 화살인데 이 1차 화살은 사건 그 자체이고 우리는 이 화살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차 화살은 이미 벌어진 일에
우리가 만든 스토리를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라든지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스토리를 더한 것이 2차 화살이에요. 스토리에는 자괴감과 불운과 억울함이 담길 수 있다. 너무 공감 가시죠? 2차 화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더해서 과거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더 해석하거나 유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화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분노, 불안, 근심, 초조, 그리고 우울증에 심지어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그러면 우리는 2차 화살을 어떤 근거로 이 스토리를 구성해내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쓰잖아요. 2차 화살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소설인데, 이 소설의 근간이 되는 스토리는 뭐냐면 이미 뿌리내린 사고 패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닳도록 오갔던 신경 경로에 기반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고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또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동료, 내가 싫어하는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 동료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신가요? 라는 말 자체에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해석을 덧붙여요.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시비 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한 어떤 패턴이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은 그 프로젝트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신가요? 라고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뿐인데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했냐? 너 그 일 꾸물꾸물거리고 있지? 너 그 일 또 늦게 줄 거지? 너 일 안 하고 있지? 이런 나만의 해석, 나만의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미 벌어진 사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이 2차 화살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저자는 마음챙김을 제시합니다. 이 마음챙김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모든 연습인데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이 가짜라는 걸 인지하는 데서 2차 화살을 피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짜 생각과 가짜, 내 마음이 쓴 소설을 아주 면밀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인데요. 근데 또 되게 우리가 속기 쉬운 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에 속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가 싫어서 긍정적인 사고로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해. 나는 지금 충분해. 이미 충분해. 나는 이미 부자야. 이런 식으로 좀 덮어놓고 긍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이 아닌 생각이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나는 내 외모, 내가 가진 돈 이런 것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사고 또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머릿속 해설자가 틀릴 때가 많다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실은 존재의 세 가지 징표라고 합니다. 존재의 세 가지 징표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나쁜 일은 늘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럽잖아요.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저항하려고 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나쁜 일은 늘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것은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너무나 집착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없어도 되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통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나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롯된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진리를 아는 게 뭐가 도대체? 다 변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랑 세상이 변하는 거를 인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근심, 짜증, 좌절, 분노, 원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있는 그대로라는 건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걸 내가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인정하면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파도와 맞서 싸우거나 파도를 무시하면 익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채널 이름을 소피아 러브앵커라고 지었는데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하면서 이 채널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냐? 우리가 물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한다면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파도에 몸을 맡긴 배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중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물결에 이렇게 넘실넘실 떠다니는 배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닻을 단단하게 내려서 그 자리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의 모습을 상상해서 러브 앵커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파도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파도 위에 몸을 잘 맡기고 파도를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혹은 물살 이겨내려고 버팅기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익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치료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수용 전념 치료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할 때 되게 큰 고통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 여성의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수용을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최근의 일을 생각해보자 하니 다리를 다쳤을 때거든요.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고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제주도 가는 왕복 티켓과 호텔과 이런 것들을 다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등산 스틱을 엄청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라산을 꼭 한번 등반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가기 한 일주일 전인가? 등산 스틱이 저희 집에 딱 배송이 온 날, 그날에 제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러면서 다 무산이 된 거죠. 그때는 발목을 접질렀을 때는 오케이 괜찮아, 한라산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즐겁게 그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등반은 못했지만 어떤 리트릿 센터 같은 데 가서 명상도 하고 북카페도 가고 이러면서 되게 잘 놀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발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고 한 2달 정도 운동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운동에 미쳐있고 삶의 낙이라고는 운동밖에 없는 사람인데, 물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삶의 중요한 부분을 운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운동을 2달씩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진다는 것을 이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운동 쉬면 뭔가 불쾌해요. 그리고 내 운동 실력이 막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스럽다. 맞아요. 저항할수록 고통스럽고 그 흐름을 타고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복 탄력성 훈련은 바로 의도 설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성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예전부터 제 영상에서 목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크고 원대한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그런데 이 책에서 저의 마음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반가워서 소개를 해드려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의도는 매 순간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라는 것을 매일매일 의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도를 설정하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의도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통찰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뭐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지? 라는 고민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두 번째로 이 중요한 요소와 부합하도록 오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더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오늘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덜 예민하게 굴 거야. 이런 의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가족이야. 돈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과 함께 그냥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거야. 라는 답이 나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이 오늘의 의도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덜 예민하게 군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의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감정, 내 태도, 내가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에 우리가 확 휘말릴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것, 휘몰리는 것을 멈추고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제시하는데 이게 스톱 기법이라고 STOP 약자를 따서 스톱 기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스톱, 그리고 T는 take breath, O는 observe, 그리고 P는 praise인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톱은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릴 때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딱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화면을 이 순간에 딱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 take breath죠. 천천히 3번 심호흡한다.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느낀다. 이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고는 호흡 명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커지고 숨을 내쉴 때 이 흉곽이 작아지고 또 숨을 내쉴 때 코끝에 바람이 스치는 거, 숨을 들이쉴 때 찬바람이 스치는 것, 이렇게 코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 이런 감각에 최대한 예민하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숨을 쉴 때 조용한 곳에서 호흡을 하면 들숨 날숨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이런 감각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observe.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까 이 화면을 일시정지를 해놨잖아요. 일시정지를 해놓고 심호흡을 3번 해서 마음을 살짝 가라앉혔으면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짜 동영상, 멈춰있는 동영상을 보듯이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찰한다. 유체이탈을 한 듯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크게 공감하는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 입장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그리고 네 번째,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는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크든 작든 칭찬할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를 칭찬한다. 그리고
방금 이 STOP, 스탑 기법을 실행한 나 자신. 나는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잠깐 멈춰서 이 상황을 들여다봤어. 이것 자체를 우리가 칭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에서 소개한 회복 탄력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드렸고요. 저만의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이 사진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을 함께 하는 것,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추천드려요. 자연 자체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사실 자연은 회복 탄력성 그 자체예요. 그런데 현대의 도시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우리를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경쟁에 눈이 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연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회복력을, 재생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때, 자연과 가깝게 내 몸을 줄 때 이런 회복 탄력성을 나도 모르게 좀 배우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물가 아니면은 나무가 많은 곳 이런 곳으로 본능적으로 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또 워낙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물 근처에 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중랑천이 있어서 중랑천을 산책한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그것도 힘들면 공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힘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을 보려고 한다든지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모니터와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특별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돈을 들이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회복 탄력성을 저에게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과 그리고 저만의 방법까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책에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총 18가지나 회복 탄력성 훈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부록처럼 회복 탄력성 훈련,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훈련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쉽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 책은 결국에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읽을 확률이 높은데 힘든 사람이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쉬운 문장 그리고 되게 친근한 어투로 설명하고 있고 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쉽고 또 작가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예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천서예요. 그래서 실천하기 따라할 수 있게끔 한 스텝 한 스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이 뭐 이런 게 좋아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도 다루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굉장히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이야기를 또 제시하고 있어서 마음의 위안도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웠는데 저항할수록 고통스럽다 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어쩜 저랑 이렇게 똑같으세요. 저도 회사 생활 너무 괴로운데 저항하다가 이렇게 막 널브러졌어요. 넉다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 그런 순간들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그런 사건들을 나한테 일부러 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항하다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때 와, 도대체 나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포기하게 될 때 포기하고 흐름에 내맡기면 편안해진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삶에서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저항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저항하다 널브러지고 저항하다 널브러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